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이게 셧다운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뭐 푸드 스탬프라고 하기도 하고, 뭐 스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저소득층이 사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을 지원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결국 다음 달부터, 즉 11월 1일부터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연방 농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식료품 지원비와 관련해서 재원이 바닥났다. 라면서 따라서 11월 1일부터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이제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그런 식료품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미 전국에서 4,200만 명 정도 됩니다. 4,200만 명. 그러니까, 미국 전국의 전체의 인구가 3억 1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4,200만 명이라면 결국 미국 국민 8명 가운데 1명, 48이 32, 8명 가운데 1명이 이 푸드 스탬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4,200만 명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8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다시 바꿔 말하면 미국 국민 8명 중에 1명이 이번 푸드 스탬프 중단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셧다운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빨리 좀 끝나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셧다운의 장기화로 인해서 여객기 운항 지연 사태,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요, 미국 전역에서 그 이틀 전 하루에만 무려 8,600편의 항공편 운항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조금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관제사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틀 전에 전체 운항편의 무려 절반에 가까운 47%, 총 2,087편의 운항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 아메리칸 항공은 전체의 36%, 1,276편이 운항 지연됐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27%, 델타 항공은 21%가 운항 지연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약 한 5,000편 정도의 운항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두가 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절대로 이제 좀 한 달 이상은 좀 넘기지 않고 이달 안에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회 곳곳에 드디어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아마 일정상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에 도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토요다의 대미 투자를 거론하면서 토요다 차를 사라라고 외쳤습니다.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 뭐, 그리고 미국 거 우선적으로 뭐 사라, 미국 제품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늘 했는데 일본 가서는요, 토요다 차를 사라 그랬습니다. 물론 미국 차 사지 말고 토요다 차 그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차 중에 토요다를 사라 뭐 그런 얘기로 들리긴 하는데 여하튼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함상에 올라서 그 미군 장병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 왔는데 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로부터 내가 들은 말이 있다. 무슨 말을 들었냐면 토요다가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면서 그게 바로 토요다다 하고 이제 토요다를 막 짙게 올려주면서 그게 바로 토요다다 하면서 장병 여러분, 지금 고바이 토요다. 지금 가서 토요다 차량을 사라.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바이 토요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그 토요다를 사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색하고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장병들 앞에서 한 발언인 만큼 이제 미군 장병들에게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 중인,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토요다 차를 사라 뭐 이렇게 들리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미국 소비자들에게
도요다를 사라라는 그런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에 미일 무역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수출 산업,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작심한 듯 지원 사격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미국 투자를 발표한 도요다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기특하다는 듯이 도요다 차를 사라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아마 한국에 도착했을 겁니다. 전용기를 타고 한국 김해공항을 통해서 입국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역사적인 이제 미중,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그거죠. 미중 무역 협상을 한국에서 합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은 살짝 옮겨서 부산에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 어떤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부분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요, 뭐 못 만드는 게 없죠. 뭐 영상 만들어줘, 그림 만들어줘, 별걸 다 만들어주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AI가. 그래서 AI를 이용한 가짜 영수증 때문에 경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픈 AI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새로 내놓은 이유, 그러니까 AI 기술을 통해서 이미지, 사진 같은 거, 그런 걸 뭐 사진, 그림,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 기술을 내놓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위조 영수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출된 가짜 문서 가운데 약 14%가 AI로 생성된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뭐 AI로 만든 가짜 영수증 0%였는데 지금은 14%. 단기간에 그 수치가 급등한 겁니다. 핀테크 기업인 램프라는 회사는요, 최근에 90일 동안 AI로 만든 가짜 영수증 때문에 $100만 규모의 사기성 비용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한 응답자의 약 30% 정도가 AI에 의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출시된 그 이후부터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위조 영수증이 급격히 늘었다. 맞다. 우리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게 다 30% 정도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AI가 만든 영수증은 너무 정교해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허위 영수증을 만들기 위해서 뭐 포토샵 등 무슨 편집 기술이나 뭐 유료 어떤 외주에 돈을 주고 어디서 정교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어디다 돈 주고 맡기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이 오픈 AI 이런 그 AI 그 앱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단순한 문장 내가 이런 회사에서 약 얼마 정도를 좀 받아내야 할 게 있는데 그 회사의 포맷과 똑같이 해서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 하면 너무 완벽하게 이 문장을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그 요구하는 문장을 그 해서 인풋할수록 그 영수증이나 뭐 출력되는 게 아주 정밀합니다. 몇 초 만에 그런 가짜 영수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AI가 만든 영수증에는 종이의 주름, 또 실제 메뉴에 있을 법한 세부 항목이나 뭐 어떤 서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진짜와 거의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임버스 같은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크든 작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뭐 직원이 어디 가서 네,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얼마 들었습니다. 요걸 리임버스 해주세요. 그래서 영수증 갖고 오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짜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데이터를 보는 건데, 진짜의 경우에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가짜일 경우에는 이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아래쪽에, 영수증 아래쪽에 보면 아주 흐릿하게, 그 이미지를 만든 기술이나 또는 그 기술을 제공한 회사 이름 같은 게 흐릿하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캔바,
아니면 뭐 어도비 뭐 이런 게 흐릿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게 있나 혹시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메타데이터 그게 찍혀져 있는지 흐릿하게 그걸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있으면 일단 의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액수가 좀 클 경우에는 이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영수증을 발행에 따른 가맹점, 예를 들어 뭐 식당이 됐던 뭐 어떤 소매점이 됐던 아니면 뭐 은행이나 이런 등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에는 좀 민망하더라도 그렇게 종업원이 모를 때 좀 조용히 액수가 큰 경우에는 그렇게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믿을 수 있는 사회면 좋겠습니다만은 워낙 요즘 이런 게 뭐 그 종업원도 뭐 자기도 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굴 믿고 못 믿고 뭐 불신 이런 걸 떠나서 뭐 더블 체크 좋잖아요. 그래서 그 액수가 크면 원시적인 방법으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뭐 크지 않고 좀 부담이 없는 정도의 액수라면 그 밑에 어디 흐리게 무슨 그런 이름 같은 게 써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걸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영수증을 썼다는 날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생성된 날짜 보면 그보다 더 늦은 날짜. 그러니까 너 이거 언제 가서 이 일 처리한 거지? 아, 나 10월 17일 날 그 내가 이 일을 처리한 건데. 아, 알겠다고. 나중에 간 다음에 가만히 보면 10월 18일 날 생성된 거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달로 이렇게 뭐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질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여권, 디지털 패스포드입니다. 이게 이제 애플이 나섰습니다. 애플이 조만간 그 애플의 그 자사 앱이 있잖아요. 애플 월렛. 뭐 지금도 이제 애플 월렛 월렛 그 지갑 애플 월렛 그 앱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애플 월렛 앱에서 미국 여권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발급 기능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오프라인 신분 확인 절차를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갖고 그냥 공항이든 뭐든 다닐 수 있게 사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프라가. 이번 기능이 적용이 되면 미국 여권 사용자는 실물 여권 대신에 애플의 그 월렛 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디 공항 같은 데 가는데 월렛 앱으로 이제 디지털 패스포드 보여주면 지금 당장은 아 이건 안 돼. 진짜 종이로 된 실물 앱 여권 갖고 와.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안 그래도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일부 국내선 공항의 보안 검색 때는 디지털 여권을 실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플 월렛에서 설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플 측은 여권 소지자의 신원 확인을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강화했다라면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그 애플 기기 내에서만 활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스마트폰에다가 내 여권 정보를 다 해서 이제 실물 여권 없이 이걸 갖고 다닌다고 할 때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내 스마트폰을 해킹당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 애플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애플에서 내 정보를 다 보고 있지 않을까, 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불안감이,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그 스마트폰 기기 내에서만 처리가 되고 애플의 본사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기는 하죠. 자, 현재 그 애플 월렛에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미국 12개 주,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면 애플 월렛은 단순한 결제, 무슨 티켓 사고 뭐 이런 거 그런 관리 앱을 넘어서서 공식 신원 인증 수단으로 애플 월렛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애플이. 자, 다만 이제 이번 디지털 여권은 국제선이나 국제선 항공편 그런 거나 또는 국경 통관 시 요럴 때는 아직은 안 된다. 애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선에만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뭐 국내에서는 꼭 여권 안 갖고 다녀도 돼.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도 탈 수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깜빡 잊었다든지 할 때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여하튼 국내에서는 이 애플의 디지털 패스포트, 애플 월렛 앱을 통해서 국내에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리적 여권을 국제선을 탈 때는 지참을 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일부 공항에서는 이제 국내선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만 허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괜히 또 요거 듣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시범적인 거 우선 시행하고 그다음에 국내선 전면적인 시행 그리고 이제 국제선은 조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제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 간다고 할 때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도 그거를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쉽지 않죠. 또 뭐 한국이 미국하고만 하겠어요. 뭐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이게 다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선 항공편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나라들과의 문제.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국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항공보안청은 향후 그 애플 월렛 앱의 그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한 후에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이번 기능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개인 신원 인증의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금융, 또 교통, 차 타고 다닐 때 이제 그걸로 결제, 금융, 교통 또는 보건 또는 여행 등등 분야로 디지털 신원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애플의 생태계 내의 아이디 기반 플랫폼, 즉 애플의 그 네트워크 안에서 애플 기기 안에서 그 플랫폼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신분증은 뭐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죠. 단순한 이제 편리 기능을 넘어서서 생체 인증이라든지 뭔가 뭐 홍채 뭐 눈동자로 본다든지 이런 생체 인증 또 결제 보안이 통합된 차세대 디지털 생태계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인증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이 가장 먼저 첫걸음을 좀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애플이 이제 먼저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너무 늦지 않게, 제 생각에는 뭐 금방금방 따라올 거예요. 구글, 뭐 삼성 등등도 이 경쟁사도 유사한 서비스를 곧바로 빠르게 확대해서 출시할 가능성은 뭐 당연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신분증을 할 수 있다고 막 하는데, 삼성 갤럭시폰을 경쟁사가 갤럭시잖아요. 갤럭시폰을 만드는 삼성에서 아이 뭐 하든지 말든지 하고 뒷짐지고 안 할 이유는 없죠. 애플이 출시를 했다. 그러면 뭐 먼저 출시, 선제적으로 애플이 먼저 출시할 수는 있지만 경쟁되는 갤럭시, 즉 삼성에서 이걸 뭐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아주 빠르게 애플, 구글, 삼성 등도 그냥 다 빠르게 확산이 금방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하버드 대학이 지나치게 요즘 과도한 학점을 주는, 소위 학점을 너무 잘 주는 그런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이 학점을 너무 잘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막 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최고 평점인 A를 과반수 학생들에게 주는 현 상황을 이제 중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에 되는 하버드 졸업생들이 막 다 A 맞고 나오는 거예요. 교수진에게, 그래서 하버드 대학 측이 교수진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A 학점을 절반씩 주는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하버드생들의 그 성적의 그 중앙값, 뭐 바꿔 말하면 뭐 한 평균값이라고 할까요? 중간값은 항상 A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A를 받는 거예요. 요즘 하버드대 학부 과정에서 A 평점이 부여되는 비율은 그보다 더 높아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 올해는 한 60%가 A 학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하버드 나왔어. 와우. 근데 하버드에서 나 이번에 A 받았다? 이건 와우가 아니라 이 정도 되는 거죠. 뭐 쟤도 A 받았어. 나도 A 받고 쟤도. 요즘 또한 올해 그 졸업자 가운데 GPA, 이제 졸업자들의 GPA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뭐 취직에도 연관이 되고, 졸업자 가운데 올해 그 GPA가 3.7 이상의 아주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한 그 비율이 82%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버드 졸업했는데
평점 3.7 이상 받았어. 그러면 와, 하버드에서 3.7 이상의 높은 GPA를 받고 졸업해서 와우 하는데 그 와우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졸업생들이 8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3.7 이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심지어 GPA가 만점에 해당하는 4.0 받고 졸업하는 자의 비율이 21%나 됐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졸업했는데 학점이 4.0 만점 받고 졸업한 거예요. 졸업생 GPA 가운데 가장 흔한 점수대가 그럼 몇 점이었느냐? 아까 제가 3.7 이상의 좋은 점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졸업생 중에 가장 흔한 점수는 몇 점이냐? 3.9였습니다. 3.9. 3.9면 사실은 뭐 이 완벽에 가까운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흔한 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 등 명문대 상당수에서도 이 학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몇 가지를 좀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학점이 짠 교수로 소문이 난다거나 또는 학점 따기 힘든 과목으로 소문이 난다면 그 수강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무 학점 짜게 해주는 거로 소문나면 내 클래스에 애들이 신청 안 할 텐데 그래서 내 클래스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20명으로 줄어들었다. 소문이 쫙 나죠. 요즘 또 학생들 그런 거 빠르잖아요. 야야 그 교수 학점 짜 가지마. 확 수강생이 줄어들면 결국 그 교수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내 클래스 없어지나? 내 그 자리가 없어지나?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주는 거예요. 잘 주기 시작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나죠. 야, 그 교수 학점 잘 주냐? 나 지난번에 보니까 대충 한 것 같은데 3.9 주대, 3.8 받았어. 뭐 예를 들어. 아, 그래? 알았어. 나도 그럼 신청해. 수강생이 늘어나는 거죠. 또는 그 과목. 야, 그 과목 근데 뭐 어렵지 않아? 좀 어렵긴 한데 학점은 잘 줘. 그냥 웬만큼만 열심히 하고 뭐 리포트 내라는 거 잘 내고 그러면은 시험 조금 못 봤는데도 3.9 주던데?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 과목에 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뭐 학교 측도 그렇고 교수 측, 특히 이제 교수들 측에서 이제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잘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3.7 주다가 3.8 주다가 옆에 교수가 3.8 주니까 나는 3.9 주고 옆에 교수가 3.9 주니까 아 그래? 나는 만점 줘. 뭐 이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뭐 어려운 가정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학생들 좀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좀 잘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수님의 부담감 또 평점을 잘 달라고 요구하는 그 학생들을 차마 너무 그냥 매정하게 외면하지 못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의 압박 뭐 여러 가지가 좀 작용해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블룸버그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현행 최고 평점인 A 위에 제한적으로만 줄 수 있는 A 플러스 평점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뭐 물론 뭐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하버드에서는 뭐 지금은 없었나 보죠? 네, A 플러스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A 플러스를 신설해서 이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좀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5%? 뭐 10% 내외로 뭐 8% 정도는 뭐 A 플러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좀 갭을 더 만드는 거죠.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갭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주 진짜로 우수한 학생은 좀 구별해 주자. 그래서 쟤도 A, 나도 A 막 그렇지만 얘는 A 플러스 해서 이제 확실하게 구별해 주자라고 이제 일단 나름대로 궁여지책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하버드대 학교 측에서. 하버드대 졸업할 때 3.9로 졸업했다 그래서 저는 와 대단하다고 생각한 한 지인이 있었는데 좀 미안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었나 보죠. 네, 하버드 대학 졸업한 거 자체는 정말 인정. 그런데 3.9로 졸업했다 그래서 와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나 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아마존이 드디어 이제 막 자르기 시작합니다. 최대 3만 명 규모의 본사 인력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만 명이라는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그 분야의 사람을
제일 먼저 이제 자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대충 나왔어요. 어느 정도. 자,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직원 35만 명 가운데 약 10%에 가까운 규모를 자른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서 기기 운영부, 그리고 서비스부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인사부, 서비스부, 요게 뭐예요?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AI로 대체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마존은 전 세계에 몇 명이 하이어되어 있느냐?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35만 명이 이제 본사의 사무직 직원인데 아마존은 앞으로 고객 응대하는 직원이라든지 또는 제품 설명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AI로 대체한다. 라는 계획입니다. 요즘 AI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면 뭐 아직까지도 들어보면 조금 이거 AI구나 좀 알기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응대해주는 그런 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가장 먼저 AI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존이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대규모 감원 조치를 드디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아의 전용 모델 텔로라이드. 참 멋있게 생겼어요. 기아 텔로라이드 SUV. 그런데 이제 텔로라이드가 2세대에 완전히 변형된 모델로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모델인데 기아는 다음 달 중순에 개최되는 LA 오토쇼에서 2세대 텔로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게 2026년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2027년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그런데 왜냐면 2026년형은 이미 출시가 됐거든요. 항상 그 해에 그 하반기쯤 되면 next year 거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새 차 팔리는 건 다 2026년형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변형된 거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2027년이죠. next generation 그게 이제 공개가 되는 겁니다. 텔로라이드는 기아가 미국 대형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텔로라이드는 없어서 못 파는 인기 모델입니다. 생산과 판매가 오직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완벽한 현지화 모델이죠. 텔로라이드는 출시 첫 해였던 지난 2019년에 5만 9천 대를 팔아서 성공적으로 첫 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첫 해 출시하자마자 5만 6천 대는 굉장히 많이 판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판매량이 늘어서 작년에는 11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올해는 아마 더 팔았을 겁니다. 기아는 그래서 텔로라이드를 다른 신차의 어떤 앞서가는 표본적인 샘플 케이스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텔로라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신차도 더 멋지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출시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1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차, 예를 들어서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4 그리고 EV3도 잇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좀 공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미국에서 뭐 광고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무슨 스포츠 보면 기아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가 현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아도 뭐 현대 못지않게 아니 어찌 보면 뭐 광고나 이런 거는 현대보다 더 많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아 텔로라이드 한번 그 기회 되면 보세요. 디자인이 아주 멋집니다. 아마 2027년형으로 검색을 하면 그거 나올 건데 Next Generation 아주 멋있습니다. 앞에 그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막 세 개의 줄이 멋있게 이렇게 다 LED 헤드라이트 쫙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밤에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형체, 그리고 뭐 페인트 색깔 같은 것도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을 그 기아와 현대가 요즘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기아 텔로라이드 얘기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간호사 10명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책, 미국 간호사로 살아남기. 라는 그 책이 출간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출판 기념회는 뭐 LA에서 있습니다만은 이 출판 기념회에 참가하는 분은 미 전역, 아니 전 세계에서 막 오고요. 그리고 미 전역에서 이 간호사 출신으로 이제 미국 생활 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은퇴하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도움이 될까 전해드리는데 그 미국 간호사로 살아남기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가 다음 달 13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가주 한인 간호사 협회가 주최는 합니다만은 남가주에서만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북가주에서도 관계자 또는 간호사 출신 분들이 오고요. 세크라멘토, 텍사스, 시카고, 뉴욕, 버지니아 등 미 전역에서 간호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호주, 독일, 캐나다 등지에서 이제 한인 간호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간호협회장, 남가주 한인 간호사 협회장이 세라고라는 분이신데요. 이 세라고 회장은 미국 사회에서 한인 간호사들이 겪은 여러 가지 도전과 극복의 여정, 그리고 후배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인 간호사분들이 이제 미국에 처음 와서 겪게 되는 문제들, 뭐 언어 장벽 문제라든지 또는 면허 취득 과정이라든지 문화 적응 문제, 또 환자 돌봄 현장의 어떤 실제 경험 관련된 뭐 생생한 경험담 등등등이 에세이 형식으로 담겨서 아주 편안하게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남가주 한인 간호사 협회 사무실에서 한 권에 이제 $25에 판매되고 있고요. 출판 기념회 당일날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데 판매 수익금 중에 일정 부분은 장학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협회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인지검사 및 MRI 검사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RI 검사 결과는 완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질문을 막 하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내 주치의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여하튼 건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이번에 취임 이후에 이미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에 조금 휩싸인 적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그 공식석상에서 손에 좀 검푸른 멍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 지난달에는 얼굴이 좀 비대칭적인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초기 증상을 겪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특별히 이상 증상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없고 그리고 본인이 이게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현재 전용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일본 방문했고요. 또 일본에서 이제 한국 방문,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광폭 횡보는 사실은 뭐 계속되고 있죠. 틈나면 주말에 또 말하라고 해서 골프도 계속 치고 계시고요. 뭐 어디 아픈 사람으로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 79세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한 7, 8개월만 있으면 이제 80세가 되는데 일반적인 79세보다 트럼프 대통령 뭐 건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반들도 70대, 80대에도 뭐 관리만 잘하면 뭐 다들 건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길 바라고 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